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요때, 2차 세계대전이 요때 있었어요. 실존주의라는 철학은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부대를 했지. 유럽이 부대를 해가지고 이전에 내려주던 뭐 이성이라든가 뭐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애들이 지침을 못 주는 시대에 유행한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65페이지에 다시가 아니고 처음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그다음에 야스퍼스 한계 상황, 하이데거 현존제 얘기인데 현존제는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수용하는 주제적 결단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사르트르는 저 제일 밑에 불성실 혹은 자유라는 형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나 이성이나 제도 이런 게 지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고통을 가르치잖아. 어떤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여기는 고통스러운 시기야.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주체적 결단을 내려서 내 스스로 인생을 이겨나가야 된다,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성, 뭐 국가, 제도 뭐 이런 거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개인의 주체적 결단, 내 스스로의 주체성 이런 걸 얘기하는 시대다. 괜찮지? 실존주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현대사상 실존주의 63페이지 봅니다. 사르트르라는 인물이고요. 실존주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존주의를 집대성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뒤에 다시 보면은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 4명이거든요. 4명 중에 누가 제일 양이 많아? 사르트르가 제일 양이 많죠. 얘기를 많이 했어. 많이 해가지고 대표적인 실존주의자로 불립니다. 근데 사르트르가 했던 얘기 중에 이게 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뭐다? C다. B는 버스, D는 데스, C는 치킨. 우리 치킨을 항상 먹을 때마다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 초이스. 이게 근데 농담으로 하는 건데 만국 공용어라서 치킨은. 그래서 탄생과 죽음 사이에 죽음과 탄생. 역순이긴 해서 죽음과 탄생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아자, 타카 해가지고 치킨이 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통합 사이트에서 이런 수업하면서 일제 합리적 선택 그거 하면서 그 얘기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기 싫더라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지?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문제예요.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 인간은 뭐 부모님이 너 의사가 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의사가 되려고 태어나진 않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사물은 어떤 것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거든. 가위는 그 목적이 본질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가위는 본질이 실존에 앞서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르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나. 근데 너는 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게 없잖아. 내가 계속된 선택의 결과 나를 만들어가서 그 무언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규정되지 않은 존재야. 이거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실존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exist예요. 실존이라는 거. 실존, existence. 그래서 그냥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존재하고 있다. 존재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당신은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안 나와 있지 편집입니다.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 태어나는 사람 실존 후 편집 키를 눌러 빈칸의 의미를 커스텀하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얘기죠. 이해가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의 주체적 결단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할 거거든요. 모든 입장 공통이다. 실존주의 공통. 모든 입장 공통으로 주체적 결단이 강조한다가 15번인데 15번. 일단 15번부터 적어라. 개인의 주체적 결단 강조. 주체적 결단. 자, 우리가 서양 철학은 인식론 위주로 봤거든요. 그래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경험론, 영국 경험론 좀 봤잖아. 영국 경험론, 공리주의, 뭐 에피쿠르스, 뭐 이쪽이 다 경험론 계열이었지. 그다음에 이성과 뭐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뭐 그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쪽 계열이 뭐 합리론 쪽 계열, 스피노자, 뭐 칸트 뭐 이런 쭉 내려왔잖아요. 얘들은 그거랑 좀 동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직관 이런 건데 이 직관은 합리론 할 때 직관하고 틀려. 합리론의 직관은 딱 알아서 딱 그 알 수 있는 명석판명한 이성의 작용이 직관이고, 여기에 직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때려 맞춤입니다. 직관. 그리고 얘네들은 그 우리 스스로 경험하는 그런 거 되게 중요했거든. 전부 다 표현들이 되게 예술적이에요. 보면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우리는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 인간은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다. 이런 게 표현을 하거든요. 되게 실제로 극작가도 많고 시도 많이 쓰고 얘네들이 예술가들인 사람들이라서 예술과 좀 관련이 있겠지. 주체적 경험이니까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떤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리라는 건 없고요. 진리가 없는 세계잖아. 일차 세계대전 진리는 없고 내가 그냥 경험해가지고 선택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그런 사상이고.
15번 개인의 주체적 결단 강요라는 것 실존주의 공통 특징으로 자주 나오는 중요한 선지입니다. 개인의 주체적 결단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두 개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두 번째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알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 신은 없는 시기죠. 이제 중세까지는 아직도 개신교 윤리는 좀 남아 있는데 칼뱅주의 이런 거, 칼뱅주의 같은 게 조금 남아 있는 시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우리가 되게 힘들잖아. 힘든 걸 뭐에서 찾는 거야? 신을 통해. 그거 그냥 하자. 근데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신은 없는 거죠. 마치 처음에는 맹자까지는 성선설 말고 주장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없나? 여기서 정학설로 빠지듯이 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실존주의 하이데거 사르트르. 그리고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요 사이에 그 니체가 몇 년도에 타냐면 1844년도에 타였어. 18신은 죽었다 이렇게. 1844년. 1900년대에 나서 니체가 뭐하고 죽습니까? 신을 죽이고 죽죠. 신은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야. 그래서 하이데거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 나와요. 둘 다 주체적 결단을 강조한다는 건 실존주의 공통 특징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두 개를 이 두 개는 구분해야 된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신을 통해 이런 다 틀리고요. 유신론적 실존주의에서도 뭐 신 없이 뭐 이런 거 신 부정한 대로 나오면 다 틀려요. 그렇지? 제일 처음부터 키르케고르부터 갑니다. 처음으로 실존주의라는 사상을 제시하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는 좀 유명하진 않았는데 이때는 한창 유럽 잘 나가고 있던 시기잖아요. 근데 뭐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러면은 씨알도 안 맥힌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실존주의의 유행어라서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실존주의의 이제 선구자로 추앙된 거죠. 키르케고르인데, 자 인간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뭔가 상황이 계속 주어져 있어. 우리한테 선택이 항상 선택의 기회가 있었잖아. 그 선택을 미루거든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회피하고 싶고 해가지고 나한테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선택해서 그러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것만, 그러니까 상황에서 주어지는 거대로 계속 그냥 따라가고만 있단 말이야. 그렇게 실천을 미루고 그냥 수동적으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를, 선택을 미루는 거를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룰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걸 극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얘는 종교인이거든요. 실제로 경건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기도 했고, 뭘 통해서 실존적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 실존적 선택은 뭘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뭘 미루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려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저기 이제 종교적 실존의 형태로 나아가거든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종교 생활을 하려는 주체적 선택을 통해서 신과 만나면은 내 실존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럼 참된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사상이야. 그거는 사실 기독교적 그런 윤리 이런 게 막 부서지지 않던 시기라서 그런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전이라서. 1번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냐면,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서 오는 절망감 이런 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 그러면 내가 계속 뭔가 상황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야지. 그게 실존주의가,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내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실존주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선택을 해야지 라고 할 때 처음에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이번에는 심리적 실존이라고 해요. 심리적 실존의 단계에 이릅니다. 실존의 3단계인데, 심리적 실존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거예요. 감각적 쾌락을 쫓아가지고, 심리가 아름다움을 믿자에 마음이 심자죠. 마음이 아름다운 걸 찾아가지고 쾌락을 탐닉하고 뭐 육체적 뭐 이런 거 뭐 감각적 이런 쾌락을 추구하다가, 근데 실존이 회복이 안 되죠. 항상 마음이 화하잖아. 그런 걸로. 그리고 쾌락의 역설 뭐 이런 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윤리적 실존의 단계로 갑니다. 3번 윤리적 실존.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적 실존, 그 다음에 윤리적 실존. 이거는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남을 베풀고 선행을 실천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 허한 마음이 좀 채워지겠지,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여전히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진짜 내가 회복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신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교적 실존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거는 키르케고르만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그 종교적 실존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표현해요.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가 핵심 키워드 나와요. 단독자 어쩌고 나오면 다 키르케고르 보면 돼요. 단독자. 근데 나 홀로 서 있는 거지. 개인의 주체적 체험, 종교적 경험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니? 이제 보편적인 뭐 그런 건 없어요. 실존주의 시대가 되면 다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뭐 법칙 이런 걸 찾고 싶었잖아요. 공리주의까지 칸트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고 다 개인적인 걸로 가. 단독. 그리고 두 번째로 야스퍼스입니다. 야스퍼스. 야스퍼스는 뭐가 키워드냐면 한계 상황이라는 게 키워드다. 한계 상황. 하이데거는 현존제. 하이데거는 현존제. 하이데거 현존제. 미리 기억해주세요.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을 키워드다. 한계 상황. 그다음에 뭐 킬케고르는 신합회선 단독자 이런 게 키워드다. 여기는 그 PAUSE 이게 뭐예요? PAUSE 퍼즈죠, 퍼즈. 야스퍼스입니다. 야스퍼스. 한계 상황이 되면 아 힘들어, 중지 어떤 그 레슬링 할 때 퍼즈 이런 느낌. 야스퍼스 한계 상황이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거든. 현 존재는 지금 여기 있는 존재야. 지금 여기서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를 현 존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마다 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정의가 다른데 인간 본성. 유교는 인간 본성을 어떤 걸로 정의하는데 인간 본성은 유교는 인간 본성이 도덕심이다. 도덕심. 서양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모른다. 인간 본성은 이성이다. 이성. 그리고 마르크스는 조금 이따 인간 본성을 뭘로 정의하냐면 노동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어떤 존재로 여기 있는 현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인간의 본성은 유일하게 다른 동물들은 할 수 없지만 인간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죽을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고 죽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존재다. 다른 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눈앞에 고통 뭐 이런 거 회피하면 살지. 근데 우리는 예상할 수 있잖아. 내가 죽는 시간. 그러면 죽는 시기에 내가 어떻게 죽고 싶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야. 꼭 나고 야스퍼스 6번 한계 상황에서 좌절을 경험한다. 근데 6번 밑에 이렇게 돋보기 돼 있죠. 용어 뜻은 뭐냐면 한계 상황은 인간이 어떠한 수단, 기존까지 했던 수단입니다. 이성이라거나 과학이라거나 제도, 법, 질서, 국가, 규범 이런 거. 그런 거가 이전에는 지침을 제시해줘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 그건 이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회피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야. 아무리 뭐 과학, 도덕, 윤리, 법 이런 걸 갖다 놔도 인간은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 상황이다. 그래서 고통이나 죽음이나 투쟁이나 죄책감 같은 상황, 그런 걸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어요. 이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뭐한다?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 거야. 실시간으로. 얘는 1차 세계대전 시기를 살았죠. 1, 2차를 다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좌절을 견뎌내고 딛고 일어서야 될 거야. 여기는. 그래서 주체적 결단을 내려서 여기는 뭐이냐? 아직까지는 초월자입니다. 초월자가. 근데 여기는 그 킬케고르의 신은 종교적 신이 야훼가 맞거든. 기독교 신이거든요. 여기는 초월자는 그냥 신이에요. 기독교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냥 초월자이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써. 아래쪽 이거 나서 이제 그 니체 나오고 나서 이제 유신론 이게 약간 메타거든요. 메타. 옛날에는 신을 통해 우리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자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신은 없고 인간의 본질은 스스로 규정해야 된다. 인간의 개인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갑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무슨 존재로? 현 존재. 7번 현 존재로 정의를 했어요. 하이데거의 인간에 대한 정의. 현 존재. 인간은 현 존재고 현 존재는 지금 여기 있는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하이데거 안녕 현 존재. 지금 여기 있는 존재. 현 존재는 타자와 관계에 맺으며 뭐에 대한 불안을 가지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대죠. 그때는 1, 2차 세계대전이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근데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 있잖아. 이 세상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잖아.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 실존주의 공통입니다. 이런 두려운 감정들은 직면하고 내가 맞닥뜨려야 되고 정면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존재야.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직면하고 이겨내고 견뎌내려 그럴 때 내 주체적 실존을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 있잖아. 실존주의에서는 전부 다 긍정적인 뉘앙스로 나와. 긍정적인 뉘앙스. 고통이나 한계 상황이나 나의 실존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들인 거지.
그래서 죽음을 수용하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걸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르트르예요. 사르트르. 내용이 좀 많죠. 9번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적습니다. 실존주의를 되게 상징하는 멘트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이그지스턴스고 이게 그 에센스게 에센스. 자, 근데 실존이랑 본질이 밑에 뜻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실존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실존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근데 본질은 실현해야 되는 정해진 목적이나 의미, 우리는 뭘 해야 되기 위해 뭘 해야 돼, 그런 목적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서 목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밑에 보자. 가위는 뭐 보이니? 사르트르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존주의 휴머니즘이다. 가위는 무엇을 자른다는 목적이나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장인에 의해 가위가 만들어진다. 그지? 자르려고 가위 모양을 만드는 거야. 뾰족하게 손 두 개 넣을 수 있게. 근데 인간은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없이 먼저 존재한다. 본질이 없다고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로 그냥 우리는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다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목적 없이 태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진 않는데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영향을 좀 받아 실존주의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조차 우리 선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세상 만물이 우리가 선택해서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뭐 하냐면 자살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태어나는 것도 우리 선택이 아닌데 죽는 건 우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하이데거 역설적이도 쇼펜하우어는 긍정주의적으로 살고 불교의 세계에 영향받고 죽음은 고통이고 세상 고통이고 얘기를 하고 걔는 오래오래 잘 살아요. 90살에 죽어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실존주의자 청년들이 짧게 목숨을 많이 끊었다는 이런 것들. 자신의 선택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11번 자유라는 형벌이라고 씁니다. 자유라는 형벌. 우리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게 태어난 거죠. 본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데 뭐는 선택할 수 없냐면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선택할 수가 없어.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유로 주는데 그 자유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자유라는 형벌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선택하기 싫단 말이야. 지금 다 선택이 다 모든 선택을 해도 다 부정적인 결과만 나오는 시대죠. 선택하기 싫은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네가 선택하기 싫다고 너는 강제로 선택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어. 이건 벗어날 수 없어. 이건 너에게 내려진 형벌이야. 예술가들이 맞다 그랬죠. 시적이죠. 자유라는 형벌. 자,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선택한다 하지만 뭐는 선택할 수 없다.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어. 내가 자유롭고 자유롭지 않다고 해서 않고 싶다고 해서 자유롭지 않는 거는 선택할 수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자유롭게만 태어나. 이거를 형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래서 선택이 강조한다 그랬지.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선택이죠. 12번은 선택. 초이스. 너는 자유다. 선택하라. 강제철철. 그래서 적극적 사회 참여를 주장합니다. 이게 좀 예외적인데 이 얘기는 사회트가 좀 특이한 거야. 왜냐면 다른 애들은 사회 참여 같은 게 잘 안 해요. 왜냐면 개인적 경험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현존 때부터 하이데거부터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거든. 하이데거는 현존 때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존재. 근데 사르트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선택의 책임을 지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하고 선택의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런 선택이 사회에 들어가서 이게 다 고통스럽겠잖아요. 전쟁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네가 선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두려운 세상과 맞서라는 얘기야. 이거는 사회 참여를 해라. 회피하지 말라는 얘기. 밑에 보면 주체적 결단을 통해 그래서 14번 불성실. 뭐랑 똑같냐면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하고 똑같아. 죽음에 이르는 병도 뭐예요? 내가 선택을 계속 그러니까 결국 신을 만나는 거잖아. 키르케고르는. 선택을 안 하고 계속 미루는 게 뭐에 가까워지는 거다. 죽음에 이르는 거죠. 내 실존을 찾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니까 내 실존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듯이 여기도 너는 선택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데 너는 형벌이기 때문에 네 선택을 벗어날 수 없는데 선택을 계속 미루는 거지 사람들이. 왜? 선택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하는 선택을 도망치는 것을 불성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불성실. 그래서 불성실에서 벗어나라 그래. 벗어나서 네가 선택하고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까지가 선택이야. 이런 사람입니다. 삶을 추구하고 개인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합니다. 까지. 여기는 유럽이고 이거 유럽까지 실존주의였습니다. 뒤에 선지를 원래 따야 되는데 없어요. 선지가 왜 없냐면 이때 당시 그냥 내가 개 후달려가지고 문제를 막 풀어가지고 선지를 딸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야. 계약 너네는 수능 애들은 그냥 문제를 풀면서 보고 나머지 이게 고2들은 계약하면은 추가해서 선지만 좀 나눠줄게. 시간이 된다면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만 봅시다. 68페이지.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시하면 현존대에서 비본래적 자기로 도약할 수 있다. 근데 비본래적 자기는 뭐냐면 비본래적 자아거든요. 비본래적 자아는 본래적 자아가 원래 내 실존이고 본래적 자아. 비본래적 자아는 이 본질 본래적 자아로부터 선택을 회피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현실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문제를 비본래적 자아라. 그래서 현존대에서 비본래적 자아가 아니라 본래적 자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틀렸습니다. 왜 선지 만들어가는 얘기예요? 본래적 자아, 비본래적 자아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 넣어놓겠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만들 때 후달렸다는 뜻이 아니라 쉽지 않구만. 자, 사르트르와 하이데거의 공통점입니다. 이번에 인간은 불안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뉘앙스로 생각해보세요. 아까 쭉 다른 맥락으로 봤을 때 인간은 불안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여기 나오는 막 죽음, 고통, 한계상황, 불성실 이런 거잖아. 다 부정의 감정이나 이런 감정을 도망치지 말라고. 어차피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해요 지금. 그러면 그런 거를 직면함으로써 내가 두렵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선택하는 거, 주체적 결단을 내리는 게 내 본래적 실존을 찾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 내 본래적 자아를 되찾을 수 있다. 둘 다 고통이나 죽음이라는 게 현존자는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 근데 죽음은 내 본래적 자아를 일깨워주는 존재야.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갑니까 이거? 미서야 이해 가니? 그림 그리지 말고. 이해가? 저 작년에 한번 했었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전부 다 맞닥뜨리고 직면하고 그다음에 견뎌내고 그리고 힘들지만 선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주체적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선택하는 건 불안이 아니라 고통이라 해야 되나? 세상이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울지라도 선택하라고. 그다음에 책임지라고. 여기서 뭔가를 선택하는 간에 대체로 지금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다. 시대가 힘들잖아. 근데 여기서 도망치지 말라고. 회피하지 말라는 얘기죠. 힘들더라도 네가 뭔가를 선택해라. 어차피 네가 뭔가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던 국가나 도덕이나 규범 같은 건 다 없죠. 이제 없는 시대란 말이야. 그럼 선택은 누가 해야 돼? 사회가 내려주지 않잖아. 선택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선택함으로써 나를 만들어 나간다고 보는 거야. 실존주의는. 그러면 선택을 회피하고 그냥 끌려가면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 내 본래적 자아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본래적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상들이 뭡니까? 선택하는 고통이잖아. 그걸 직면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걸 생생하게 자각함으로써 내 본래적 자아를 찾을 수 있다. 그게 고통스럽다고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둘 다 공통이다. 사이트를 하이데거 불안을 통해 진정한 불안이나 뭐 한계 상황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지? 다 힘든 거야. 힘든 건데 그냥 그걸 누구는 불상실이라든가 누구는 한계 상황이라든가 누구는 뭐 죽음이라 이르는 병이라든가 이런 단어로 표현한 거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괜찮니? 넘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실용주의로 갑니다. 실용주의는 어디서 유행하는 사상이냐면 전부 다 미국에서만 유행했습니다. 시대는 비슷해요. 유럽에서 실존주의가 유행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실용주의가 유행한 거지. 뭐를 계승한 거냐면 공리주의를 계승한 겁니다. 미국이 누구 식민지였어? 미국이 누구 식민지였습니까? 미국이 식민지였어요. 이나야. 미국이 누구한테서 독립했어요? 세계사 했다면서. 미국 독립선언서 누구한테 독립하는 거야? 영국 식민지였죠. 왜 위에 북아메리카 지역이 왜 앵글로 아메리카야? 왜 앵글로입니까? 왜 어디서 앵글로가 온 거야? 잉글랜드에서 왔잖아. 앵글로 아메리카. 이건
고1 통합사에 때 배웠죠 친구. 우리가 세계사를 아직 안 배웠어도 장면이 다 잉글로 아메리카 잉글랜드에서 온 거죠. 여기 게르만족 일파인데 게르만족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막 퍼질 때 좀 영국 지역으로 들어간 게르만족 일파를 무슨 족이라고 불렀던 거야? 앵글로족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래서 앵글로족의 땅이라서 잉글랜드인 거고, 잉글랜드에 있던 앵글로족이 와가지고 식민지 개척을 했으니까 앵글로 아메리칸인 거죠. 그래서 영국 철학이 별로 그대로 다 다예요. 공리주의가 그대로 계승된 거를 실용주의라고 해요. 맥락이 별로 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이전처럼 이렇게 여기는 실용적인 게 선한 거고 도덕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공리주의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도덕 법칙을 찾고 싶은 거거든. 그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게 도덕적인 거예요. 선한 거고. 근데 여기는 막 도덕적인 것도 없고 인간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막 실존을 통해 가지고 나를 힘들지만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왜 여기는 도덕적인 거랑 인간을 발전시켜주고 아직도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에 수해 지역이에요. 무기 팔아먹었잖아. 무기 팔아먹어서 발전한다는데 전장은 어디였다고? 1, 2차 세계대전 전장은 유럽이야. 유럽 아니 식민지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래서 뭐 세르비아 전쟁 해가지고 뭐 삼국 동맹 삼국 협상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걔네들이 치고 받고 유럽에서 싸웠다고요. 총력전으로. 그래서 여기는 막 유럽, 런던, 영국 대공습 막 이런 거 있던 시기야. 여기는 뭐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거 수백만 명이 죽고 유럽 애들이 그냥 유럽 본토에서 많이 죽었어요. 긍정적인 철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실존주의 같은 거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아주 행복하죠. 무기 팔아먹으면서 기존에 있던 철학을 계승 발전시킨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실용주의. 그래서 여기 이성 합리론 계열은 끊기고 대륙에서 안 나와. 현대 철학은. 왜냐면 유럽이 무대니까 전쟁. 근데 여기는 팔아먹었으니까 옛날에 뭐 유럽 애들이 식민지에서 뭐 전쟁하고 있네 이런 것처럼 여기도 유럽에서 전쟁하고 있냐 무기 팔아먹어야지. 미국이 왜 고립주의했습니까? 처음에 참전 안 했지 1, 2차 둘 다. 여기도 이제 그 무슨 침범한 정보 사건이랑 무제한 정찰 작전으로 그 무슨 호냐 루시타니와 침몰하고 1차 대회 참전했고 2차 대회 때도 그 진주만 폭격 당하고 나서 미국이 참전했잖아. 1차든 2차든 왜 처음에 참전 안 했어? 양쪽에 무기 팔아먹어야 되니까. 독립국 협상부 한쪽에 편들면 다른 쪽에 무기 막 못 팔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팔아먹고 있다가 이제 한대 두드려 맞고 나를 건드려 하면서 참전해서 다 깨부수는 거잖아.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고 도덕적인 거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야. 발전으로 가득한 그런 철학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실용주의라고 해요. 실용주의. 쓸모가 있는 거, 실제로 사용되는 거 그런 거가 선한 거고 도덕적인 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먼저 이제 그 온도차 무엇 뭐 이런 느낌이지. 온도 되게 핫 뜨거 여기는 이렇게 쿨한 이런 느낌이잖아. 실용주의로 갑니다. 자, 처음으로 전부 미국 보입니까? 미국 철학이에요. 미국 철학. 영국도 1, 2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도 힘들거든요. 영국은 철학이 없어요 그때. 자 66페이지에 실용주의 처음에 퍼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퍼스. 여기도 킬케고르처럼 실용주의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용주의 선구자. 여기도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살았죠. 예전에 이런 사상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 거야. 실제로 유명해진 거는 미국이 잘 나가고 나서 실용주의가 유행하면서 실용주의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있었네 하면서 이제 기초로 추앙하는 거지. 최초로 실용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퍼스. 괜찮니? 이 따라오고 있죠 친구들. 이해 가니 이거 내가 뭔 말인지. 역사 얘기를 해서 그렇다. 그 맥락을 좀 이해하면은 이런 사상이 나왔다 하면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죠? 오히려 더 어렵나? 아닌가? 이 얘기를 많이 해봤기도 하고. 윤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 윤리 쌤들은 오히려 나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는 누가 하냐면은 역사 쌤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게 너네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윤리 쌤들은 그냥 딱 윤리만 얘기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게 이해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얘기 해주는데 참고 알아들으시 참고. 근데 시험에는 여기만 나오네요. 아닙니다. 역사 얘기는 그냥 배경으로 하는 거고 이런 거는 나오는 건 여기 인간 쪽으로 한번 나오니까. 1번 그 실용주의 선구자고요. 실용주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번에 실용주의 경륜. 실용주의 경륜. 버스라는 사람인데 잘 안 나와요 사실. 여기도 누구만 나오냐면 사실 듀이만 나와. 듀이랑 제임스 형근같이 이런 거만 좀 나와.
실용주의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쓸모 있는 성과, 도움이 돼야 돼. 사회에 도움이 되고 뭐랑 똑같아요? 공리주의랑 똑같이 유용성을 제공해야 선한 거고 도덕적인 개념이 된다. 그냥 공리주의 버전 2고 영국 공리주의의 미국판 정도로 생각하면 돼. 실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실용주의 경륜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한 거예요. 제임스 듀이가. 제임스는 뭐만 키워드냐면 이번에 현금 가치만 키워드다. 현금 가치. 돈으로 셀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현금 가치는. 여기 현금 가치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학문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 쓸모가 있잖아. 그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종교가 나한테 깨달음을 주고 살아갈 힘을 준다면 종교도 현금 가치를 가지는 거지. 그리고 도움이 주고 쓸모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선한 겁니다. 현금 가치 봅니다. 현금처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 가치다. 지식의 현금 가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식의 유용성 누가 강조했니? 이전에는 근세 철학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네이컨 뭐 이런 거죠. 여기도 경험론이잖아. 그지? 영국 경험론, 영국 공리주의, 여기 미국 실용주의 다 맥락인 거야. 지식의 유용성, 도움되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지식의 현금 가치인데 유용성. 자,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집이 나온다. 이런 지식이 있어. 내가 만약에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소는 어디에 사는 동물입니까? 버팔로, 물소 이런 거는 야생 소고요. 그거는 이제 들에 살겠지. 근데 소라는 거는 가축하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는. 소 발자국을 내가 평소에 알고 있어. 어떤 게 소 발자국인지. 그러면 이 발자국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소 발자국이 맞다면 얘는 어디 이 소 발자국 따라가면 뭐가 나온 거겠니? 집이 나오겠죠. 가축하듯이 저쪽이 소니까. 그러면 소 발자국을 따라가면 집이 나온다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이 돼 안 돼? 선한 가치입니다. 선한 가치, 선한 지식이야. 나도 도움이 되잖아. 도덕적일 수 있다고. 이런 걸 널리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가치들을 널리 퍼뜨리자라는 사상이 실용주의입니다. 지식 그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어떤 지식이든 간에 뭐 추상적이고 뭐 신에 대한 뭐 종교에 대한 뭐 그런 게 종교가 현금 가치를 가질 수는 있거든. 왜냐면 도움이 거기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도움이 될 때. 근데 종교 그 자체만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종교적 가치가 뭐 이런 거 있구나 하면서 근데 별로 쓸데는 없네 하면은 그 종교는 진리가 아니라고 봐. 근데 현금 가치가 아니면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그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삶을 향상시킬 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현금 가치를. 그래서 문학, 철학 등의 학문도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한다면, 기여 안 하면 걔는 가치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기여한다면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현금 가치는 지닌다 돼 있죠. 선지가 학문이나 뭐 종교 등은 뭐 아무런 현금 가치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진다.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가질 수도 있는 거. 3번 진리라는 거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냐면 3번 진리입니다. 진리. 서연아! 진리. 3번 진리. 따라오고 있니? 3번 진리는 따라오고는 있네. 진리 말고 있네. 진리는 절대 불명이 아니라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어떤 게 진리야. 바뀔 수 있겠어, 없겠어? 바뀔 수 있지, 당연히.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게 진리잖아. 현실 생활을 이롭게 못한다면 그건 걔는 진리였다가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고. 현실 생활을 원래는 이롭게 하지 않게 해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어떤 가치가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해줘. 그러면 걔는 갑자기 진리가 된 거예요. 진리는 예전에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애들은 뭐였어? 진리는 이데아지. 고정불변의 어떤 근원적인 무엇이잖아. 배웠구나. 소크라테스까지.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고. 하여튼 뭐 데카르트 같은 경우로 데카르트에서는 이렇게 막 방법적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절대 분별의 진리를 찾은 거지. 너희 진리가 변할 수 있어 없어? 너희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지? 여기는 진리는 유용성에 따라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변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공리주의도 행위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었지. 근데 거기는 공리의 원리라는 거는 고정불변의 진리예요. 사회적 쾌락을 올려주는 거는 도덕적인 거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 어떤 원리든지 사회에 도움이 되면 진리인 거고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야. 마지막으로 주의도 어때요? 양이 제일 많지.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뭐겠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자주 나오는 얘기야. 실존주의에서는 약간 사르트르 정도 입장되는 사람입니다. 주의. 4번 도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도구주의.
진리나 뭐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건 다 뭐예요? 도구야. 우리 삶을 유용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를 우리 인간이 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도구의 역할을 가진다. 그거로서만 가치가 있다라는 입장이야. 도구주의. 그리고 도덕 윤리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 사회에 유용성이 없는 지식은 교체되거나 폐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예, 제임스나 퍼스랑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민자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듯이 다만 뭐만 차이가 있어요? 용어 차이만 있어요. 제임스는 그걸 학능 가치라는 단어로 나타내는 거고 듀이는 그걸 도구주의라는 용어로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실존주의도 마찬가지. 실존주의에서 하이데거는 그걸 현존재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고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로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다 비슷한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철학 사조를 배운 거냐 실용주의 입장은 전부 전통으로 쓸모 있는 것이 선한 거야 라는 입장이고 실존주의는 고통스럽도 선택해 라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학자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 쓰는 용어. 그러니까 제임스는 뭐라고? 무슨 가치? 제임스 유제야. 병든 가치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그 주의는 뭐 얘기한다고? 도구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든 뭐 지식이든 이런 건 다 인간 삶이 유용하게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주의. 도구기 때문에 도덕 윤리도 변화하거나 성장하거나 개발되거나 개량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시대의 사회에 맞지 않는 유용하지 않는 지식은 교체되거나 폐기될 수 있어. 당연히 진리도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여기 사회에 메타 이런 거 있잖아. 뭐 자본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자본주의도 좀 나중에 많이 볼 거거든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냥 산업 자본주의 이런 거 있다가 수정 자본주의, 이전에는 뭐 상업 자본주의, 그다음에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상 이런 거, 뭐 진리 이런 체계도 개량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량돼서 우리는 이게 도움이 주면은 도덕적인 개념이 있는 사상인 거지. 자, 도덕적 인간이란 그래서 뭐냐면 도덕적으로 5번에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혹은 발전하는 과정 같은 말이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 인간입니다. 하나도 안 시원한 것 같은데. 자, 도덕적 인간이란 도덕적 문제에서 지성을 발휘해서 사회를 진보시키는 판단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요.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과정이 있는 사람이고 밑에 이 지식문 자주 나와요. 선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전에 악해도 돼. 근데 선해지고 있는 중이라면 선한 사람이야. 근데 이전에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했더라도 지금 잠깐 악해지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잠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야. 퇴보하고 있는 중이죠. 악한 놈이야.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주의. 철학의 지구본이라는 책에서 쓴 얘기. 6번에 그래서 민주주의는 뭔가 계속 시민들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토론, 뭐 합의 이런 과정을 정해서 문제를 고쳐 나가는 과정으로 봐요. 주의는 문제를 고쳐 나가는 거고 고쳐 나가는 건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정치 제도로서 봅니다. 지성적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교육의 역할은 창조적 지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는 도움이 되는 게 유용하는 게 선한 거라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뭘 주장했니? 현실적 삶이 더 중요한 입장이야. 현실적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진리죠, 선한 거죠, 도덕이죠. 자, 우리는 알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안다. 암과 삶의 이제 공통점인 거지. 자, 살기 위해 아는 거. 여기 나오는 건 실용주의 공통점입니다. 아래쪽에 인간의 오류 가능성과 관용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진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지. 인간은 진리를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 진리를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진리가 아니더라도 고쳐서 개량하고 할 수 있잖아. 관용할 수 있는 거지. 다원화된 민주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지식의 유용성 이거는 그 지식이 도움이 되는 것만 선한 거 같이 있다는 입장인데 뭘로 빠질 우려가 있냐면 윤리적 상대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뭐냐면 어떤 윤리적 가치들인지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야. 어떤 것까지 선할 수 있냐면 뭐 힌두교에서는 소를 안 먹지. 그게 도덕적인 거잖아. 힌두교에서 소를 안 먹는 게. 우리는 소를 먹는 게 도덕적인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건 아니다. 우리가 소를 안 먹는 거야.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있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다. 근데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윤리 상대주의입니다. 이슬람에서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딸내미 뭐 여동생 이런 걸 형이나 오빠나 아빠가 죽이는 게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죽이기 싫지만 얘가 내 마음,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죽이기 싫더라도 그거를 견뎌내고 죽여야 도덕적인 행위야. 근데 이거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인격권을 훼손하는 거잖아. 그런 것까지 인정하는 게 윤리상대주의라서 윤리상대주의는 안 좋은 단어로 나오는 거야. 안 좋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윤리상대주의. 윤리상대주의를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받는 거다. 왜? 진리라는 건 없으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 인격권, 생명권 뭐 이런 걸 훼손하는 것도 진리는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게 진리가 될 수도 있지. 라 그러면은 약간 모든 우리가 어떤 것도 비판할 수 없게 돼요. 어떤 것도. 그래서 유형성 가지면서 비도덕적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으로 빠질 수 있다까지만 5분이다. 여기는 좀 진도가 느리니까 아마 실용주의까지 나가면 중간고사 범위까지 나올 거거든. 근데 이제 어차피 계약하면 다시 돌아가서 할 거니까 한 번 더 볼 거니까 미리 기말고사까지 조금만 진도 나가줍시다. 그래서 2학기 진도의 3분의 2를 미리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방학 때 목표. 어차피 다음 주를 휴강하기 때문에 다다음 주 한 번이랑 다다다음 주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계약이야, 계약. 내용을 보자. 이상국가. 이상사회입니다. 현대 국가 시민 윤리고요. 71페이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공산사회, 마르크스의 이상주의 사회가 공산사회죠.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는 차이점이 뭐예요? 사회주의. 본용에서 쓰긴 합니다. 사회주의랑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법체적 공산주의. 둘 다 경제체제예요. 둘 다 경제체제고. 딱 그 산업혁명 이후에 원래는 제 39년은 다 평민들이 둘로 나눠졌죠. 자본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내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들과 그다음에 그 밑에 고용돼가지고 착취당하면서 내 이제 그 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이제 노동 소외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자본가들은 이게 착취하는 게 괜찮다, 이게 정당하다, 이게 국가의 부를 올려준다. 이게 국부론이잖아요. 국가의 부를 최대한으로 올려주는 거는 정부가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자유방임에 맡기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를 받을 때 국가의 부가 최대화된다는 입장이죠. 자본가들을 옹호하는 사상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시기가 딱 묘하게 1776년이거든요. 이 시기가 뭐냐면 최초의 상업용 증기기관이 발명된 해예요. 상업용 증기, 제임스 와트. 그리고 동시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창간한 해입니다. 1977년. 이때 처음으로 자본가 계층, 자본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한 거고. 그러면 여기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착취하는 건 성취 못해, 정당하지 못해, 다 엎어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이거는 조금 더 개인 권리 지중하는 거고, 여기는 사회 전체적인 거 이제 공동체주의를 좀 더 중시하는 거지. 이게 둘이 싸우는데 둘 다 경제체제죠, 경제체제. 이거를 이제 좀 조화시키자라고 했던 게 누구야?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 공익과 사익의 조화 이런 거 얘기했었지. 이거는 뭐 공리주의 파트에서 나온 얘기고. 사회주의에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처음에 사회주의가 얘기가 나왔을 때 토마스 모 유토피아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러요. 공상적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냐면 사유재산이 없는 게 전부 다 사회주의 공통이에요. 여기는 사유재산은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뭐지? 뭐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영상을 찍고 있나 근데? 찍고 있네요. 왜 찍고 있지? 그래서 사회주의 여기 이제 개인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잖아. 노동자들 상태에도 국가는 아무 역할을 하지 마, 세금 걷지 마. 이게 자본주의니까 사유재산을 다 없애자는 게 자유주의 사상이야. 근데 처음에 이거를 제시했을 때는 토마스 모 유토피아라는 책으로 처음 나왔어요. 거기도 이상적 사회를 그리는 건데 56개 마을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국가입니다. 거기도 사유재산이 없고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를 생산적 활동, 뭐 여가생활 이런 거 즐기면서 좀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야. 괜찮지? 근데 이때부터 이제 사유재산 부정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생시몽주의, 오원주의, 뭐 프리에주의 이런 거 나오는데 사회주의 학자들이에요. 근데 초기 사회주의 학자들이고 나중에 마르크스가 나는 다른 사회주의랑 달라. 나는 뭘 공유하는 그
사유재산은 다 없는 거 맞는데 사유재산 없이 모두가 생산은 공유하는 거거든. 근데 나는 뭐까지 공유해? 생산수단까지 공유해. 이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생산수단을 공유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야. 그래서 여기는 생산수단을 없애라는 얘기는 하면 틀려요. 공산주의 사회 오다손주의 사회가 나오거든. 공산주의 사회. 그래서 얘네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역사 발전의 필연적 원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도래할 이상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너네는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전에 뭐 공산적 사회주의라고 얘네들이 스스로를 공산적 사회주의라고 한 얘기 한 적이 없거든. 생시공주의, 오원주의, 프리에주의 이런 식으로 자기 학자 이름 따가지고 걔네 자체의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거 똑같이 여기지 나중에 교정선정 이런 거 1학기 때 배웠는데 교종이 스스로를 천태종, 뭐 화엄종 이런 애들이 자기를 교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 누가 걔네를 교종이라고 된 거야? 선종 애들이 쟤네는 경전이나 중시하는 거고 참선 이런 거 다 무시하는 애들이라면서 싸잡아서 교종이 된 거지 걔네가. 소승불교도 원래 20개 분파가 있었잖아. 걔네 다 싸잡아가지고 너네는 개인 깨달음만 추구하는 작은 수레다 소승이를 불러가지고 걔네가 소승이 된 거다. 여기도 여러 사회주의 사상들이 초기 사회주의 사상들을 전부 다 너네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부르면서 나는 과학적 사회주의야.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부르면서 요거 애들이 초기 사회주의 애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사상의 한 분파예요. 분파. 근데 사회주의는 제일 잘 나간 사회주의인 거지. 그리고 여러 쭈루룩 이런 거 있는데 민주사회주의라거나 민주주의 기반한 사회주의예요. 원래 사회주의는 그 개인 자유 이런 거 좀 부정하거든요. 그런 거 인정하는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라거나 무슨 사회주의가 들어있고 아나키즘도 여기 들어가. 무정부주의지. 정부 역할 부정하고 개인 뭐 사유재산 공유하면서 우리끼리 잘 살자. 무정부주의 이런 것도 쭈루룩 나가는 건데 뭐가 제일 유명하네요? 얘가 제일 유명한 사회주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공산사회만 되면 이제 국가 계급 이런 거 다 없어지거든요. 뭐 프롤레타리아 단일 독재가 이루어지는 이상적 공산 사회에서는 다 이상사회란 말이에요. 여기 토마스 뭐 유토피아도 이상사회고 뭐도 나오냐면 베이컨 이상사회 뭐예요? 베이컨 정인아 베이컨의 이상사회 뭐랬어요? 빈칸지를 썼죠? 오늘 썼나? 저번 주에 썼나? 베이컨의 이상사회 뭐야? 생률할 때 됐잖아. 생이 나왔는데요. 미안하다. 생률할 때 하긴 했나? 생률할 때 나왔나? 베이컨 이상사회 뭐야? 저번 주에 썼잖아. 까먹었네. 너는 여러 번 했지 않냐? 미서야? 그치. 뉴 아틀란티스. 그치. 과학 기술로 도래할 이상적 사회 뉴 아틀란티스를 표현했잖아. 그죠? 뉴 아틀란티스. 그런 것도 다 이상사회예요. 걔네들이 뉴 아틀란티스도 책 이름이고 유토피아도 책 이름이야. 여기는 공산주의 사회는 그냥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한 얘기거든요. 공산주의 사회. 이것처럼 다 이상사회니까 공산사회한테 지상 낙원일 거 간다. 이상사회가 당연히 지상 낙원이죠. 그런 걸 왜 묻지? 부르주아십니까? 왜냐하면 부르주아는 이 이상적 공산사회를 가로막는 타도해야 될 세력이거든.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이 지배 계급이기 때문에 왜 물어? 당연히 이상사회겠지. 너 부르주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괜찮죠? 넘어갑니다. 마르크스가 그래서 이상사회 파트에서는 조금 자주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라서 이상사회 동양부터 봅니다. 동양고대지. 동양고대. 동양고도에서는 유불도 뭐 이런 거 보면 돼요. 근데 여기는 유교만 나오네. 불교는 안 나오고 유교랑 도교 나오죠. 유교의 이상상회 많이 했습니다. 원하는 유교의 이상상회는 대동사회, 그렇지 대동사회. 여기는 유교의 사랑은 어떤 단어로 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인이 쭉 늘어나가지고 원래 인은 차별적 사랑인데 차별적 사랑 맞니? 차별적 사랑 맞죠.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구분하는 사랑이 인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 효제, 충성, 기억나를 표현해주죠. 서의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이제 너랑 나랑 구별하지 않는 차별적이지 않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주의가 극복되고 모든 개인들이 다 하나가 된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한 얘기인데 똑같이 봅시다. 1번 대동사회. 대동사회는 뭐가 극복된다? 가족주의가 극복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만을 자기 부모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남의 부모 자식도 우리 부모 자식하고 똑같이 돼요. 원래는 우리 부모님이 남의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게 효다. 그게 효입니다. 원래 인이라는 거는 내 새끼가 남의 새끼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게 맞는데 인이 쭉 늘어나서 전 세계로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다 내 자식 같은 사회예요. 대동사회. 그래서 크게 클 때 같은 사회인 거죠.
이 효제 충성할 때 서가 역지사지였잖아. 같은 마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 되더라. 그리고 3번 능력주의 인정했습니다. 능력주의. 3번 능력주의. 능력주의는 사회적 분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는 덕이 많은 사람이죠. 덕이 있는 사람들이, 혹은 내가 무항산이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출돼서 통치 계급을 전담해야 된다. 나중에 그 분업, 사회적 분업 싫어하는 건 누구만 사회적 분업 싫어하냐면, 사회적 분업이라는 거는 역할을 나누어서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마르크스 빼고는 사회적 분업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업이라는 거는 통치계급이 따로 있고 생산계급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다 통치계급하고 생산계급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보드마카 쓰고 커피 마시고 볼펜 쓰고 책 만들어 하는데, 내가 볼펜도 만들고 보드마카도 만들고 커피도 만들지 않잖아요. 커피는 내가 커피에서 만들고, 볼펜은 이제 인터넷 쪽이 제트스트림에서 뭐 여기서 만들고, 보드마카는 이제 학원에서 주는 거죠. 누가 또 샀겠죠, 학원에서. 뭐 이렇게 서로 잘하는 거를 하고, 나는 뭐 하는 거야? 나는 강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잘 하는 거를 잘 하고 서로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그걸 분업주의라고 해요. 사회적 분담, 사회적 분업은 다 인정해요. 덕 있는 사람이 통치계급이 된다는 거, 계급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요. 4번 분배정이 실현한다. 공자의 덕치할 때 나오는 천재가 있어요. 공자의 덕치할 때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공자의 덕치란 재화이 많고 적음보다는 분배의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는 게 덕치였죠. 그래서 사회적 분배, 복지 이런 거 되게 강조했던 입장입니다. 맹자는 그걸 어떤 단어로? 무항심이면 무항산이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 그래서 분배정의도 실현되고, 재물을 쌓아놓지 않는다는 거는 굳이 내 곳간, 네 곳간이 따로 없고 우리 곳간에만 그득그득 쌀을 막 금은 보화를 쟁여놓고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도둑도 없어요. 도둑이 없어서 문을 닫지 않는다. 쌓아놓지 않으니까 도둑이 없죠. 쌓아놔야 도둑이 될 거 아니야. 도둑이 없기 때문에. 복지가 이게 분배정의가 실현된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을 먹고 살 방법 마련돼 있는 사회라고. 5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 노약자,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보살피를 받는 사회. 왜냐면 어디 막 굴러다니는 뭐 저기 어린애 고아 이런 애들도 다 내 새끼들이지. 여기는 네 새끼 내 새끼가 없잖아.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고아도 잘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과부 고아 호람이 노인들이 부양받는 사회적인 사회. 반대로 노자는 도교잖아. 도교에서는 이상사회 뭐다? 도교의 이상사회. 다 했던 내용이죠. 도교의 이상사회. 민지야, 도교의 이상사회가 뭐였습니까? 소곡감이 생명윤사를 다하는 사람이 이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윤사를 다하는 사람이 소곡감이었죠. 작은 영토 적은 국민. 소국은 작은 나라라는 뜻이고, 소국 작을 소자죠. 과는 적을 과자인데 이거 독과점 할 때 썼잖아. 한 기업이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 독점이고, 몇몇 기업이, 소수의 기업이 물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과점이죠. 과점, 독과점. 근데 여기는 작은 나라, 적은 국민이에요. 지나칠 과자가 아니야. 지나칠 과자는 적을 과자입니다. 작은 나라, 적은 국민이기 때문에 어떤 만큼 적냐면 옆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의 마을 단위 국가예요. 마을 단위. 그리고 서로 죽을 때까지 왕래하지 않는다. 서로 교류하면 규모가 커질 거잖아요. 커지지 않도록. 작은 영토, 적은 국민이고, 7번에는 2, 3, 4, 5를 적었니? 2, 3, 4, 5 적어라. 2, 3, 4, 5 가족주의 극복, 능력주의 실현, 분배정의 실현, 복지제도 이런 겁니다. 자, 7번에 소국가민사회는 성인이 통치하는 사회다. 근데 이 성인은 무의지치를, 무의자연을 실천하는 존재죠. 무의지치. 다스림이 있어, 없어? 통치자가 있어, 없어? 통치자가 있어. 근데 통치자는 다스림은 있는데 어떤 통치를 하는 존재가 이상적인 통치자고 성인이냐면 안 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상적인 다스림입니다. 무의지치. 도교할 때 했었죠. 통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계급을 부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철기, 청동기, 말 이런 거. 계급을 인정하는데 너 올라가서 유교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인, 의, 예, 지, 덕치 막 이런 거만 강조가 있으니까 얘네가 저런 거 강조하니까 손들지 않았어. 예의 있게 살아. 물건 훔치지 마라. 법만 질서 만들. 법을 만드니까 범법자가 생깁니다. 마을 단위로 조그맣게 자족자족하는 서로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살면은 세상이 아무런 혼란이 없을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체제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틀립니다. 애들이 처음 보고는 무의자연이잖아.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는 줄 알고 오라고 고른단 말이야. 아니라고. 다스림이 있는데 그 다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다스림이 이상적인 다스림이에요. 통치자도 있어요. 통치자도 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8번에 본성에 따라 소박한 삶을 산다. 본성에 따라 소박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본성. 유교의 본성은 뭐다? 유교의 인간 본성은 여러분 아시죠? 유교의 인간 본성은 도덕심. 불교의 인간 본성은 불성. 도교의 인간 본성은 자연적 본성. 이게 경향성이다.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자연적 본성이야. 괜찮죠? 도교. 그래서 본성에 따라 소박한 삶을 사는 사이가 이상적인 사이입니다. 앞에서 했고 내용 안 어려워요. 여기는 안 어렵지? 안 어렵지 않아. 다 한 내용이잖아. 다 한 내용. 그래서 뭐만 지금 여기 앞에는 전부 다 윤리사상 파트 배운 거고 실존주의, 뭐 중세 철학, 뭐 근대 공리주의 이런 식으로 사상 밑에 철학자들이 딸려 있는 형태로 본 거고요. 지금은 뭐가 하냐면 이 철학자들이 어떤 주제를 쭉 얘기를 했잖아. 주제 하나로 모아놓은 거야. 이상사회에 대해서 앞에 노자가 한 얘기, 공자가 한 얘기, 베이컨이 한 얘기, 플라톤이 한 얘기, 토마스 모어가 한 얘기를 주제별로 모아놓은 파트예요. 나중에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자, 서양으로 갑니다. 서양 고대 플라톤이 만든 나라고요. 플라톤 아직 안 배웠는데 금호 빼고는 홍대 빼고는 다 한 번씩 들어보긴 했어요. 플라톤 사람인데 플라톤은 세계를 뭘로 나눴다?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와 물질계로 나눴어요.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물질계 혹은 현상계.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는 뭘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고 다 지계라고 합니다.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요거는 감각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가시계라고 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가시. 이거는 뭘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냐면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 이 이성을 잘 발휘하는 계층이 지배계층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인간의 육체에 머리, 가슴, 배가 있듯이 머리, 가슴, 배. 이거는 플라톤 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듣기만 해라. 육체에는 머리, 가슴, 배가 있고요. 이 육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신이, 머리는 이성의 기능이 있고 가슴에는 기상과 절개입니다. 기계라고요. 배에는 욕구가 그득그득한 거지. 그리고 요거를 잘 발휘하는 상태가 있어요. 이거를 덕이라고 그러는데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지혜라고 그러고 기가 잘 발휘되는 상태, 기가 이성의 말을 잘 듣는 상태, 이거를 용기라고 그러고 욕구가 잘 이성의 말에 따라 절제되는 상태를 절제라고 그러고 그 지혜를 잘 발휘하는 통치계급을 통치자, 용기를 잘 발휘하는 계층을 방위자, 절제를 잘 발휘하는 애를 생산자라고 해요. 플라톤처럼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조화로운 사회냐면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각자의 덕목에 맞는 직책을 각자의 역할에 맞는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 그래서 개인도 지혜, 용기, 절제를 다 갖추면 정의로울 수 있거든. 국가도 통치자가 지혜를 발휘하고 방위자가 용기를 잘 발휘하고 생산자가 잘 절제를 발휘하는 사회를, 그런 국가를 이상적인 혹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예요. 9번에 정의로운 국가다.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냐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지혜와 용기와 절제를 갖춘 사회입니다. 지혜, 용기, 절제를 갖춘 사회. 그리고 철학자는 철인이라고 철인. 밝을 철자를 써요. 철학할 때 철자입니다. 이 철인은 어떤 존재냐면 10번이 철인. 그냥 철학자는 아니고요. 철인은 철학자인데 통치계급이면 철인이에요. 혹은 통치계급인데 철학을 공부하면 철인이에요. 그래서
통치자인데 동시에 철학을 잘 하는 그런 지혜로운 존재가 혹은 이성을 잘 발휘해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도 똑같거든. 뭐랑 비슷하냐면 이황의 입장이랑 비슷해요. 이황도 이가 따로 있고 기가 따로 있는 거지. 이존기비잖아. 기억나니? 그래서 이적인 이데아가 좀 존귀한 거기 때문에 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통치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되고 기의 주제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통치자 계급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인이 통치해야 된다. 철인 통치가 그래요. 뭘 비판하는 거냐면 자기 존경하는 스승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민주정치 다수결 투표를 해가지고 280대 220으로 사형당했거든. 그럼 이제 현실은 다 비춰라는 것가 되는 겁니다. 아테네 민주정은 타락한 정치제지. 어디 이제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나나 스승님 같은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존재를 다수결 투표 같은 되게 막 불합리한 거 가지고 사형에 처한 스승의 영혼을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로 가고 현실 세계를 비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민주적 같은 건 타락한 정치제니까 지혜로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철학자가 독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상이에요. 얘네들은 얘네 말을 잘 들어야 돼. 방위자 세면은 통치자의 말을 잘 듣는 게 이상적인 정치세죠. 그래서 10번 철인이 통치하고 민주적은 타락한 체제라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11번 수호자라고 그러는데 뭐가 수호자냐면 통치자랑 방위자 계급을 묶어가지고 수호자 계급이라고 불러요. 얘가 지배계층이다. 지배계층. 이 지배계층은 뭐 하냐면 공동생활합니다. 재산, 자식, 부인까지. 얘네는 사유자산이 없거든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이 통치자, 방위자는 뭐에 따라 정해지냐면 시험 봐서 정해지거든. 정인이 기억나니 이거? 시험 봐서 정해졌죠. 그래서 한 20살쯤에 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냥 일반 계급 없이 태어나고 20살에 군사시험을 쳐요. 군사시험을 쳐가지고 생산자 군사시험을 통과하면 방위자 계급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사회 지배계급이야.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면 생산자 계급이 됩니다. 그냥 사회에서 생산을 하는 거야. 노동하고 물건 만들고. 그리고 한 50살쯤 돼가지고 방위자 계층 중에서 철학시험을 한번 더 치거든요. 철학시험을 합격하면 통치자 계급이 돼요. 괜찮나? 그래서 통치자나 방위자는 뭐에 따라 덕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 시험 결과니까. 근데 만약에 통치자가 내가 왕 같은 개념이죠. 지배자니까 내가 지배자인데 내 부인하고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란 말이야. 얘네는 그래서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돼. 내 거에 탐닉하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진 애들이니까 오히려 사유재산은 없애야 되고 좀 빈곤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깨끗한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부 다처제거든요. 내가 누가 내 마누라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의 마누라인 거지. 모두가 모두의 남편이고. 그래서 누구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몰라요. 엄마들은 알겠죠. 엄마들은 내 배 아파가지고 낳은 거니까. 근데 엄마도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물려주고 싶더라도 내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내 애한테 내 자리를 물려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네는 높은 계급을 인정하는데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 뭐랑 똑같냐면 맹자의 무왕산, 무왕심이랑 똑같아. 군자는 뭐 해야 돼? 일반 백성들은 무왕산이면 무왕심 해야 돼. 무왕산이면 무왕심 할 수밖에 없지만 군자는 무왕심이어도 유왕심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수호자 계층 공동생활하고 재산, 자식, 부인까지 공개합니다. 12번은 토마스 모어 무슨 책 썼어요?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어요. 공산적 사회주의의 시초격으로 평가받는 책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유토피아죠. 유는 부정적 수어야. 아타락시아 할 때 A 그겁니다. 아타락시아 아파트이 할 때 A가 부정적 수어잖아. 여기도 부정적 수어라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토피아는 어디서 왔냐면 토포스라고 해요. 토포스 뜻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아닌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이상사회, 이상국가라는 뜻이에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상국가죠. 12번 유토피아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야. 이상사회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굉장히 기입니다. 그리고 13번에 통치자가 없어요. 통치자가 없습니다.
지배자 계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치자가 없고 관리 14번 관리는 있어요. 관리는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생산 소유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라 가지고 15번에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거는 사회주의 사상 다 공통이에요. 사유재산이 없다. 네,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얘기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루 6시간만 노동하거든요. 불필요한 노동은 최소화하고 나머지 시간은 정신적 여가 활동 같은 거, 정신적 자기 개발, 책 읽고 토론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 남은 시간은 가치 있는 일, 지적 탐구 등에 종사한다라고 나와요.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그리고 베이컨 이상사회 뭐라고? 베이컨 이상사회 20번에 베이컨 17번 뉴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가 고대 그리스의 역사상으로 내려오던 이상사회지. 이상사회. 그게 뭘로 도래할 것이다? 과학 기술을 통해 도래할 것이다. 뉴 아틀란티스라고 했습니다. 과학 기술 18번 과학 기술인데 과학 기술 발달로 복지가 증진될 거고, 뭐 인류 사회 여러 환경 문제 이런 거 있잖아. 뭐가 해결해 줄까요? 과학 기술이 해결해 줄까요? 지구 온난화가 날씨가 더 미치는데 산소 포집 기술로 막 개발돼가지고 갑자기 이산화탄소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해결됐네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과학 기술에 대한 무한한 신뢰, 과학 기술 지상주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뉴 아틀란티스의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다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학문 연구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국 왕립과학학회가 뉴 아틀란티스 발간 이후에 만들어졌대. 이전에는 없었는데 여기 영향받아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과학기술로 도래할 이상사회니까 지식, 기술, 과학에 대한 무한한 신뢰 같은 게 나오겠지. 뭔 얘기했어? 베이컨이 뭔 얘기했습니까? 아는 것은 힘이다. 아는 것은 힘이다 얘기했고, 과학기술의 유용성 이런 거 얘기했지. 경험적 지식의 유용성 이런 거 얘기했죠. 그리고 20번에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인데, 공산사회.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으로 약간 하나 주세요. 조금 심한 내용이긴 한데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마르크스 선지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학계에서 공주가 아니지? 한쪽이 맞는데 역사학에서 지금 고대, 중세, 뭐 근대 이런 용어들을 쓰잖아. 근데 되게 막연한 기준이 사실 다 지멋대로야. 기준이 지멋대로 뭐 언제가 중세냐, 언제가 근대냐, 어디가 근세냐, 이건 학자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뭐 산업혁명 이후를 근대라 한다, 뭐 이 정도 느낌만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정확하게 아까 1776년, 어떤 건 뭐 1800년, 여기는 어디 베스트팔렌 이후, 여기는 뭐 신라노르 이후, 막 이런 식으로 막 조금 근세라는 것도 좀 불명확한 느낌이고요. 얼리 모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거기도 조금 막연한 느낌이 있어. 합의가 구체적으로 된 게 없어. 근데 구체적으로 나는 근대는 뭐고, 고대는 뭐고, 중세는 뭐고, 이거는 뭐에 따라 구분한 거라고 얘기한 거는 마르크스가 최초입니다. 유물론적 역사 발전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생각보다 마르크스가 입지가 엄청 이제 입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시대 구분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 그래서 얘는 시대를 뭘로 구분하는 걸로 봤냐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이 생산 수단을 가진 계층은 지배 계층이 되고, 생산 수단이 없는 계층은 피지배 계층이 된다고 봤어. 그러면 이제 고대, 중세, 근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근데 고대의 생산 수단은 뭐냐면, 생산 수단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부가가치 창출 수단이면 사실은 정보 사회로 가면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 혁신 도시로 지정됐다더라, 닦아 모르겠지. 그걸 미리 아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야. 부가가치 창출 수단. 근데 고대에는 그게 어떤 부가가치 창출 수단이냐면, 고대에는 노동력을 가진 애들이, 노동력을 소유한 애들은 지배계급이고 노동력이 없는 애들은 피지배계급입니다. 근데 이 노동력은 누가 가지고 있으냐면 지배계급. 고대에서는 귀족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귀족이나 왕족.
그러면 얘네들은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는 거지. 노예들은 피지배 계급에서 왜 노동력이 없잖아. 얘네들은 노예로 귀족에게 예속되어 가지고 신체의 자유가 없잖아요. 노동력 자체가 우리 얘가 아니니까. 그래서 노동력을 많이 획득하고 있는 귀족들이 지배계층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괜찮죠? 근데 고대까지는 사실은 땅은 다 널려 있는 거야. 땅이 아직 미개척지고 사람이 훨씬 땅보다 적던 시대죠.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시기가 흐르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노동력이 있더라도 이 노동력으로 부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지가 있어야 돼. 소지가. 왜? 사람이 너무 많아지잖아. 이전에는 노동력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 밭을 갈아가지고 다 생산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산력을. 지금은 없죠. 이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제 미개척된 땅이 없어. 유럽 전체가 다 개척지가 된 거야. 그러면 뭘 가져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계층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배계급은 누구냐면 영주 세력이라고 불러요. 전부 다 기사계급입니다. 기사계급.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거를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장원이라는 단위로 나와. 장원이라는 자급자족 공동체잖아요. 중세 자급자족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는 영주계급. 일반적으로 기사예요. 우리 토지를 남한테 지킬 수 있는 계층이라고. 그리고 이 밑에 내 토지가 없어가지고 영주 토지에 딸린 이들을 뭐라 그래? 농노라고 그래요. 농노는 뭐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신체의 자유가 없고. 그래서 이제 토지를 가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토지를 가지는 많은 생산 수단해가지고 지배계층이 됐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근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기점이라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생산 수단이 뭘로 바뀌어?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력보다 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주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는, 그냥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능력, 자본을 가진 애들은 자본가가 되는 거고, 그 자본가 밑에 이제 생산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여기서는 공장이고 공장,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가 밑에 고용돼가지고 내 노동력을 착취당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피지배계급이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로 갈 때 이거는 조금 불투명하거든. 귀족 노예가 영주가 되진 않아요. 귀족들이 일부가 영주가 된 거고, 노예 중에서도 무력을 소유한 계층은 영주가 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법이나 제도나 뭐 도덕 규범 이런 게 상부 구조라거든.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거, 그런 게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설명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생산 수단은 물질적인 거잖아. 하부 구조라고 부르는. 하부 구조가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유물론이라고 불러요. 물질적인 거밖에 없다. 오직 물질적인 거. 유물론적 역사 발전은. 근데 여기서 노예는 일부가 영주가 되기도 하고 귀족이 영주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토지 계급을 이제 이 생산 수단이 바뀌면서 지배 계층이 완전히 변형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명확하거든요. 이 자본가들이 되면서 얘네가 뭐 했어? 이 기존 영주, 귀족, 왕족 세력들이 시민혁명 일으켜가지고 왕들 목을 쳐요. 찰스 1세 찰스 1세 청교도군 때 목이 잘리고,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 목이 잘리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농노 계층 중에 다 제30분이었죠. 현민이었죠. 얘네들이 자본가 계층으로 지배계급이 바뀐 거잖아. 이제 성직자 귀족이라는 애들이 그 지배계급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제 자본가 계층도 여기도 이제 중세의 모순이 폭발한 거고, 여기도 고대의 모순이 폭발한 건데, 그러면 자본주의가 쭉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생산력이 극대화돼가지고 물건이 남아돌아. 물건이 남아도는데 노동자들로 노동하면 노동할수록 가난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동자들은 물건이 남아도는데 우리는 왜 노동을 해야 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이 들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시민혁명이 일으켰듯이 프롤레타리아들이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우리가 잃을 것은 생선일 뿐이고 우리가 얻을 것은 뭐 자유와 뭐 영예일 뿐이다, 뭐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다 국기 색깔이 어때? 빨갛잖아. 피로 쓴 혁명의 깃발이죠. 그래서 다 빨갱이들. 중국, 뭐 러시아, 소련, 다 색깔이 빨갛잖아요. 쿠바, 베트남 다 국기 색깔이 빨갛거든. 노동자 혁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공산사회가 도래하는 거예요. 공산사회. 왜 여기서는 자 지배계급, 피지계급을 나눈 게 뭐야? 생산수단이잖아. 생산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급이 나눌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공산사회니까 뭘 공유해?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거지. 그럼 생산수단은 없어요. 아니 생산수단은 있는데 공유해.
생산 수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가 되면은 자본주의 모순이 폭발해가지고 물건이 남아돌기 때문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거든요. 생산 수단을 다 같이 공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리고 물건이 남아돌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공산사의 특징 키워드로 나온다. 그리고 계급은 없습니다. 계급은 없어요. 왜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거든. 프롤레타리아 계급 하나만 있다는 거는 계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이상적인 사회로 도래할 공산사회에서는 계급 없고요. 사유재산 없는 건 다 공통이다. 사유재산은 왜요? 사회주의 사상이라면 다 사유재산이 없어. 사유재산 없고요. 그리고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없어요.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계급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로 보여요. 마르크스는. 지배계급을 착취하는 거니까 혁명이 돌아오고 국가는 없어요. 그냥 공산주의 사회 공동체만 나와요. 공산주의 사회라는 단어로 한다. 국가랑 더 틀려요. 공산주의에서는. 국가 없고 생산 수단은 있는데 생산 수단은 공유하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만 나와요. 이해가니? 이런 내용들을 보면 된다. 20번에 공산사회라고 씁니다. 공산사회. 20번은 공산사회. 공산국가 아니다. 공산국가 나오면 틀린다. 거의 뭐 북한, 뭐 소련, 뭐 그 중국 막 이런 데 있잖아. 공산주의 국가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그 이상사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먼 훗날에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국가라는 형태는 다 소멸할 것이다 라고 쓴 거고, 과도기적 형태로서 공산주의 사상을 도입했던 국가들은 국가 형태를 갖추고 그 사상을 어떻게 보면 채택했던 거지. 채택만 했던. 자, 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자본주의 이유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모순이 그게 달해야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거든요.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공산사회다. 공산사회고. 네, 그래서 생산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남아도는 거죠. 남아돌기 때문에 그냥 필요에 따라 분배하면 돼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돼요. 자, 21, 22, 23 뭐 소멸한다 그랬어? 계급, 국가, 사유재산이 없어요. 21, 22, 23 다 없다는 거 주계나 선지에 맨날 나옵니다. 계급은 어쩌고저쩌고, 국가는 어쩌고저쩌고, 사유재산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다 틀린다. 공산사회. 그리고 뭐는 공유한다? 24번. 생산수단은 공유합니다. 생산수단은 공유하는 사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억압도 착취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억압과 착취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유재산은 철폐됩니다. 사유재산은 없어요. 사유재산 없는 거는 마찬가지였죠. 토마스 모어 때부터 없었으니까.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뭐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뭐에 따라 분배받는다?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는 사회주의는 다 그렇거든요.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마르크스만 얘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양 현대 사상인데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씁니다.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 원래는 생윤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학자예요. 생윤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학자인데 원래는 조금 여기 단원이 별개로 돼 있거든요. 별개로 돼 있고 롤스는 되게 잘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보이고 계속 보여가지고 점점 이제 편차를 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생윤에서는 윤사 개념을 계속 끌어오고 있고 윤사에서는 생윤 개념을 계속 끌어와가지고 심한 내용을 시험에 내요. 롤스도 되게 짤막하게 설명돼 있어요. 윤사 국가는 생윤은 진짜 빡시게 나와요. 근데 그 윤사에 조금씩 생윤 심화 내용들이 윤사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롤스를 알아야 돼요. 자, 롤스를 일단은 두 원칙을 외우자. 이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에요. 두 가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고 밑에 써놔라. 메모 있지. 73페이지 밑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원칙이고 이 원칙입니다. 무슨 원칙이냐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정치 제도에 대한 내용이고 이 원칙은 경제 구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여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 자유주의자거든요. 이 원칙, 그거.
그래서 이 원칙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칙,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이야. 했니 이거? 벌써 아까 지운 결정하면서 그것도 어렵음이 드는 것 같아요. 플라톤도 한 거 아니야? 플라톤 했지. 플라톤 했는데 롤스 정의의 원칙은 지금 기차 타고 자유에 맞아 그거 언제 했지? 수능 생명은 거기까지 시도가 나왔나?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평등하게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외웁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뭐를 하고 싶은 거야? 자유를 보장하고 싶은 거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회도 균등하게 해줘야 되고 최소수혜자,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제도 같은 거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자는 거고 요거는 이 원칙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복지제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뭐라 하냐면 정의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거 두 개가 보장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1, 2원칙이 다 지켜지는 사회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27번에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씁니다. 롤스의 이상 사회예요. 질서 정연한 사회. 자, 질서 정연한 사회는 내용을 봅시다. 구성원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지. 기본적 자유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배려한다. 이겁니다. 차등의 원칙이에요.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최소 수혜자를 사회적 약자라고 사회적 약자를 최소 수혜자라고 불러요. 최소 수혜자. 가장 적게 그 사회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 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가도록 차등적으로 부를 분배해야 돼. 그래서 이 소수자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배려한다가 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의 정의관이라고 해요. 28번에 공공의 정의관. 정의 원칙이란 말이야. 이거가 공공의 정의관이야. 공공의 정의관 혹은 공유된 정의관. 롤스는 사회계약론자거든요. 현대 사회계약론자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사람들이 원초적 입장에는 가상 상황을 가정하거든. 그 가상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걸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내가 어떤 조건에 있는지를 다 모르는 채로 정의 원칙에 합의한다고 해요. 그래서 합의된 결과가 공공의 정의관입니다. 28번이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구제되는 사회고 질서정연한 사회. 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는 얘기야. 29번 무지의 베일.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입니다.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 하에서 30번 최소 수혜자에게 그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 사회적 약자였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 그게 질서가 정연한 사회예요. 자, 일단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서 개인 자유가 보장되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고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기회가 균등하게 열려, 기회의 균등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결과의 평등도 일정 부분 보장되는 그런 사회. 그러면 최소수혜자가 복지제도로 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정의의 원칙을 어떻게 하면 한다고? 무지의 베일을 쓰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고. 사회계약론 얘기하는 거 사회계약론. 현대 사회계약론. 내용을 한번 보자. 다음 주에. 뒤에 선지 3개밖에 없는데 빨리 보고 마칩시다. 1번 유토피아는 구성원들이 경쟁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 맞습니까? 유토피아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 맞니? 맞아요. 이거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는 사유재산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야. 많이 필요하면 많이 가져가는 거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가져간다는 얘기지. 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는 마르크스 전용선지다. 이번에 유토피아는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으로 살기에 사회규범이 없다? XX.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는 사회라는데 그게 규범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토피아는 유사한 풍습과 법률이 존재하는 54개 마을로 이루어진이라는 제시문이다. 틀린 거죠. 마르크스는 삶을 위해 사유재산 제도를 전면 철폐합니까? 사유재산 제도 전면 철폐 맞아요? 전면 철폐 맞죠. 옵니다. 전면은 그냥 낚시 선율. 사유재산 없애야지. 여기까지만. 다음 주 수업 없어. 다음 주 수업 없어.